지금까지 물체 운동과 관련된 것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열과 관련된 건데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열의 운동, 온도가 뜨겁고 차갑고 이러한 운동도 결국은 입자들의 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온도부터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죠. 온도라고 하는 건 이제 차고 뜨거운 정도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이렇게 우리가 온도를 표현하는 세 가지들이 있는데 과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온도 중에 뭐만 사용할까? 절대 온도를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거의 절대 온도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기준만 다른 거야. 섭씨 온도는 뭘 기준으로 표현한 거죠? 물의 어는 점을 기준으로. 물의 어는 점 몇 도? 0도. 물이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고 이 사이를 100등분한 거 이걸 이제 섭씨 온도로 한단 말이야. 근데 온도를 쭉 낮춰가다 보니까 영하 온도가 있는데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기준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몇 도일까요? 마이너스 273.15도씨, 마이너스 213도씨가 가장 낮은 온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구하는 게 절대온도죠. 절대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13도를 0으로 놓고 섭씨 온도의 온도 차이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즉 1도씨 올리는 거랑 1켈빈 온도 올리는 거랑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죠? 온도 차이에 해당하는 건 똑같아. 1켈빈만큼 온도 차이가 높다라는 말이랑 1도씨만큼 온도가 더 높다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값은 다르죠. 온도 차이는 똑같지만 마이너스 213도씨를 0켈빈 놨으니까 0도씨는 몇 켈빈 될까요? 273켈빈 될 테고 물의 끓는 점을 절대온도로 표현하면 373켈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켈빈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해줬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열평형과 열역학적 영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열평형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두 물체를 접촉시킵니다.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게 이동하죠. 열 에너지가 이동을 온도가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온도가 내려와서 결국 두 개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게 되죠. 그걸 열평형을 이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열평형과 관련해서 이제 열역학적 영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역학 제 영법칙 아니 무슨 1법칙 2법칙도 아니고 영법칙이 있냐 열역학적 영법칙 왜 영법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밝혀졌지만 나중에 이 법칙을 정의했지만 1법칙이나 2법칙보다 더 기본이 되는 법칙이 되기 때문에 영법칙을 하는 겁니다. 열역학적 1법칙을 이따 배울 거야. 열역학적 2법칙도 배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공부해 생각해보니까 이것들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더 근본적으로 정의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영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열역학적 영법칙은 다른 말로 온도계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온도계 법칙. 자, 온도계를 가지고 성민이 체온을 재고 싶어. 온도계를 딱 접촉시켜 봤더니 온도계가 36.5도를 딱 가리켰네? 그걸 보고 우리가 성민이의 온도를 몇 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온도계의 온도를 보고 성민이의 온도가 36.5도씨라고 추측하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열역학적 영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온도계를 가지고 성민이한테 딱 되는데 온도계가 36.5도를 딱 가리켰어? 아니 그 온도는 이 온도계의 온도가 36.5도라는 것이지 성민이 온도가 36.5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누군가 또 반문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열역학적 영법칙에 의해서 그게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열평형을 이룬
두 물체의 온도는 같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역학체 영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계의 법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역학체 영법칙. 그림같이 물체 A와 P를 접촉했을 때 전도체로 접촉했죠. 그 다음에 B와 P를 접촉했을 때 서로 열평을 이룬다고 한다면 A와 B도 서로 열평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즉 온도를 가지고 성민이 온도 측정했더니 36.5도야. 우진이 온도를 딱 측정했더니 36.5도야. 아, 두 물체는 온도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온도계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원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열역학체 영법칙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열역학에서 열과 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열이 온도계는 우리 체온을 그러니까 어떻게 재는 거예요? 온도계가 열을 측정할 수 있는 원리. 전도와 열 평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온도계 있잖아요. 이런 알코올이나 또는 수은으로 만든 온도계. 이런 온도계로 열을 측정할 때는 열 평형, 즉 전도로 설명하는 거죠. 체온에 딱 됩니다. 몸에 딱 접촉시키는 거야. 접촉시키면 만약 이게 온도가 더 낮다, 체온계 온도가 더 낮다라고 한다면 열이 온도계에서 체온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결국 이 몸으로 이동하겠죠. 열이. 그래서 결국은 이 몸과 온도계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 열평형을 이루면서 어느 쪽으로도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진 열평형 상태가 된단 말이야. 열평형 상태가 되면 이제 이 체온계의 온도와 사람의 온도가 같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게 이제 과거에 측정했던 온도 측정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성민이 그걸 질문하는 건가? 요즘 딱 되면 과거에. 과거에 어떻게 측정한 거냐고? 근데 그러면 열평형을 놓으면 저희 저희의 체온은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체온이 낮았어. 온도계는 뜨거운 놈이고, 온도계는 뜨겁고 내 몸은 차가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온도계를 접촉하는 순간 내 몸은 열을 받아서 온도계로부터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계를 접촉하기 전에 원래 진짜 내 온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열평형이 됐을 때 온도는 내 체온과 다를 테니까. 하지만 이 온도계의 질량이 어떻습니까? 매우 작지? 사람 몸의 질량은 온도계에 비해서 매우 크잖아. 그래서 온도계에 의해서 온도계가 매우 뜨거운 놈이든 온도계 또는 매우 차가운 놈이든 상관없이 온도계의 열량 자체는 매우 작아. 그래서 거의 사람 몸의 온도랑 같아집니다. 물론 성민이 말처럼 온도계가 뜨거운 놈이면 내 몸의 온도가 약간 올라갑니다. 원래 이 온도계를 갖다 대기 전에 비해서 온도계가 매우 차가운 놈이면 내 몸의 온도가 약간 내려가겠지. 하지만 그 차이는 무시진다 이거야. 온도 체온을 측정할 때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적외선을 측정하죠. 내 몸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파장을 측정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이런 열 전도 방식을 하지 않고. 자, 온도를 측정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열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열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열 에너지가 큰 열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일과 열이 서로 어떤 관계냐라고 한 거죠. 열도 에너지고 일도 에너지죠. 한 일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죠. 열과 일. 둘 다 에너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학적인 일과 열을 에너지를 서로 어떻게 표현하냐. 자, 열은 단위가 뭐냐. 열의 단위는 칼로리가 단위입니다. 칼로리라는 게 열의 단위란 말이야.
들어본 적 있죠? 우리들 중등과 같이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1칼로리라고 하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에너지입니까? 1도씨. 그렇지. 물 1g을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에요. 필요한 열량을 갖다가 1칼로리라고 한단 말이야. 1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죠? 1의 단위. 방금 바로 전에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줄을 쓰죠, 그죠? 1의 단위는 줄을 써. 힘 1N의 힘을 가해서 1m만큼 이동시키면 우리가 1줄이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줄이라고 하는 단위와 칼로리라는 단위가 결국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서로 환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큰 단위일까? 1줄이라는 단위랑 1칼로리라는 단위 중에 어떤 게 더 큰 단위일까요? 1주. 칼로리가 더 큰 단위입니다. 큰다는 더 큰 단위야. 그러니까 1칼로리랑 줄은 결국 같다는 거야. 열과 1을 이 파트에서 결국은 열 에너지와 2일이라고 하는 값은 1도 결국 에너지니까 두 개는 같이 서로 환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해준 일만큼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을 해주면 이게 운동 에너지 어느 정도 증가되지만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해준 일만큼 예를 들어서 물체를 선생님이 밀었어. 이걸 딱 밀었거든. 이걸 밀어서 일을 해줬잖아. 근데 요놈의 위치 에너지에 변화 없고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멈춰있네.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해준 일이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사이의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여기 만져보니까 뜨겁네. 뜨겁네.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해준 일과 열이 서로 전환이 되는데 열에 달리는 칼로리고 일에 달리는 줄이란 말이야. 이게 어느 정도 어떤 크기로 환산이 되냐? 이걸 외워놔야 되겠죠. 이거는 1칼로리는 4.2줄에 해당합니다. 1과 열의 서로 크기 얼마로 환산되냐 이걸 측정한 사람, 실험적으로 측정한 사람이 줄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줄 이렇게 쓰지 않죠?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줄 여기 안 나오나? 앞쪽에 줄이라고 하는 줄 단위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나왔겠네요? 갑자기 궁금하네. 줄이라고 하는 단위 어떻게 쓸까요? 줄이라고 하는 과학자 안 나왔네. 안 나왔네요. 이거 확실치 않으니까 이거 지워버려. 줄. 자, 1줄과 칼로리의 단위는 이런 관계이다. 1칼로리는 4.2줄이다. 여기는 4.184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4.2로 써도 됩니다. 1칼로리는 4.2줄에 해당한다. 1과 열은 서로 환산이 가능하다.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넘어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외우는 거였죠. 자, 1은 칼로리 단위고, 열은 칼로리 단위고, 1은 줄의 단위를 표현하고, 1과 열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더라. 1칼로리는 4.2줄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부터 이제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봅시다. 기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걸까? 한번 볼까요?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일을 한다는 거야.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건 쉽잖아, 그지? 사람이 힘을 가해서 물체가 쭉 이동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힘 곱하기 이동을 해서. 근데 기체가 일을 한다는 거야. 기체를 의인화해서 생각해보세요. 너희들 기체가 됐다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어떤 밀폐된 통이 있습니다. 밀폐된 통이 있는데 이 통 안에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체 입자는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을 한번 생각해볼까?
기체가 들어있는 통인데 이 면에 안에 있는 기체가 꽝꽝 충돌하겠네요, 그죠? 네. 충돌하겠다. 라는 거야. 즉 안에 있는 기체는 바깥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을 가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힘을 가하는데 이 벽이 이렇게 쭉 x만큼 늘어났다고 해보자. 이렇게 증가했어. 안에 있는 기체는 계속해서 바깥쪽 방향에 힘을 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x만큼 거리가 늘어났네. 나머지 벽은 그대로 있고 한쪽 벽만 이렇게 쭉 늘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체가 플러스 2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체는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하면 기체 입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 방향으로 여기 있는 이 교실 안을 생각해 줘도 되겠죠? 교실 안에 있는 기체가 계속해서 벽면을 충돌하고 있단 말이야. 즉 바깥쪽 방향에 계속 힘을 가하고 있는데 바깥쪽 방향이 쭉 늘어났습니다. 이 칠판 여기 쭉 바깥으로 늘어났다는 거야. 그럼 기체가 안에 있는 기체가 일을 한 거야. 왜냐하면 힘을 가하고 있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있었으니까. 그 기체가 한 일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기체가 한 일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 기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F 곱하기 X가 되겠네요. 그죠? F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럼 이제 기체가 한 F를 갖다가 다른 문자로 표현해주고 X를 또 다른 문자로 표현해주면 기체가 한 2를 구하게 되는 건데 자, 이 단면적을 이 면적의 크기를 S라고 해봅시다. S. 우리가 기체 같은 이런 유체,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를 다룰 때는 힘을로 표현하기보다는 압력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 기체의 압력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 자, 압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내부의 기체 압력이 P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체 압력이 P였어. 근데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 압력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부피분의 넓이분. 넓이분의 그렇죠. 면적분의 면적. 힘을 가하는 넓이 면적분의 힘이죠. 그렇죠? 오, 아주 선행학습 잘 되고. 면적분의 힘이 압력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기체의 압력이 P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넓이가 S라고 했어. 그리고 기체가 바깥으로 가는 힘, 이 면적에 가는 힘을 F라고 했어. 그러면 이 세 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 세 개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P는 S분의 F. 그렇지. P는 S분의 F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F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F는 PS. PS로 표현할 수 있겠지. F는 PS가 됩니다. 그럼 F 대신에 PS로 바꿔주는 거야. PS, 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써주고 보니까 요 면적 S에다가 X를 곱한 거는 부피. 요 부피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요 부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만큼의 부피는 맨 처음 부피가 요 부피를 V0로 한다면 나중 부피는 이만큼의 부피가 되는 거고 이 증가한 부피가 델타 V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뭐라 쓸 수 있냐면 델타 V라고 쓸 수 있고 압력 P 기체 압력이 일정한 P 압력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부피가 증가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기체가 한 1, W라고 하는 거는 P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다. 연력학에서 기체가 한 1이라고 하는 건 P 델타 V, P 델타 V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부피가 팽창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부피가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그렇지. 부피가 수축하면 기체는 계속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데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기체는 마이너스 1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기체가 한 일은 마이너스 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피가 늘어났다. 팽창했다. 팽창하면 기체가 간 힘의 방향으로 벽이 이동한 거니까 팽창하면 기체가 팽창했다. 그 말은 기체가 한 일을 W라고 볼까요? W 값이 얼마다? 양수 값이다. 플러스 값이다.
기체가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부피 일정.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 벽면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기체의 압력이 아무리 커도 기체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벽을 충돌시켜도 아무리 큰 힘을 가해줘도 이동거리가 없는 거니까 W가 얼마가 될까요? 0이 되죠. 기체가 한 일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수축해서 기체가 수축하면 기체가 한 일이 얼마가 된다? 기체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체가 한 일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기체가 하는 일, 연력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체가 한 일, P 델타 V, W는 P 델타 V 외워줘야 되고, 기체가 팽창할 때는 W가 양수, 기체가 수축할 때는 W가 음수, 부피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은 0이 됩니다. 이 연력학에서는 어떤 그래프가 자주 나오냐면 요 그래프가 자주 나옵니다. 이 화학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건데, 화학에서 압력 P로 표현하죠. 부피 V로 표현하죠. 이걸 PV도라고 하거든. PV도. P와 V, 부피와 압력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주 나옵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이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그래프에다 표현하면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할 때죠.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다? 보일의 법칙.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들고. 그렇죠. 수축이 서로 반비례하죠.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보일의 법칙이거든. 보일의 법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이거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연력학에서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물리에서 나오는 연력학이 상당히 화학적인 개념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일의 법칙처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압력이 점점 감소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되나 아니면 압력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뭘까요? 넓이는 모든 그래프에서 넓이는 두 개를 곱한 물리량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게 뭐야? P 델타 V. 1이 됩니다. 그렇죠? 기체가 한 1이 됩니다. 외워놓으면 되겠죠? 압력, 부피, PV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는 기체가 한 1, W가 된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근데 이게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 이렇게 가면 플러스 1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상태에서 이런 경우 마이너스 1을 한다. 이렇게 돼야 돼.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하나를 배웠습니다. 기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W는 P 델타 V다. 그 의미를 이해를 했으면, 선생님 설명듣고 이해를 했으면 이 과정을 기체가 막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죠. W는 P 델타 V, W는 P 델타 V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팽창한다 그러면 플러스 1을 한다. 수축한다. 그럼 마이너스를 한다. 부피 팽창이 부피 변화가 없다. 기체가 뭐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러는데 압력이 증가하고 그런 변화 과정에서도 부피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 기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제로다. 여기까지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개념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좀 이제 기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16페이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와 같은 입자들은, 구성 입자들이죠. 구성 입자들은 끊임없이 열운동을 한다.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구성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것이고, 온도가 낮으면 느리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열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가지입니다. 좀 개념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야. 어떤 밀폐된 곳에 기체들이 있다라는 거야. 기체 입자들.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한 7개만 생각해 볼까요? 7개 입자들이 막 이렇게 제각각으로 제멋대로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 이 운동을 열운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체들이 그렇습니다. 이 보드마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도 마찬가지로 이 구성 입자들이 열운동을 하고 있고, 이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도 마찬가지, 이 기체 입자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지 않고 구성 입자들이 무작위적인 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체 입자들 사이에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자들 사이에 서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 그 입자의 질량과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 두 개를 더한 거,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을 더한 걸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룰 거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고 운동 에너지만을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 기체 입자들끼리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입자들 사이에 힘은 없다고 간주하자. 그런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아이디얼 가스라고 해서 아주 이상적인 기체를 생각해서 이상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고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거. 즉 운동 에너지가 곧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기체를 생각해 준다는 얘기지. 그걸 이상기체라고 하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곧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이상기체가 뭐야?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기체, 실제 기체의 반대가 이상기체입니다. 실제 기체는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 뭐 산소기체, 질소기체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그 실제 기체들은 구성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어. 실제 기체 입자들의 질량이 있고, 그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해.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의 원래 정의는 포텐셜 에너지도 더해줘야 되고,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도 더해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걸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기체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크기가 운동 에너지보다는 더 적습니다. 근데 기체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뭐든 이제 단순하게 처음 우리가 이론을 만들고 할 때는 복잡한 거를 아주 단순화해서 모델링 한단 말이지. 물체를 떨어뜨릴 때 공기장 다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력도 일정하다고 간주하잖아. 이렇게 단순화시킨 모형 안에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먼저 만들고 그걸 이제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기체는 기체 종류마다 다 다른데 기체만의 어떤 공통된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해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 거야. 실제 기체는 아니지만, 이상기체는 실제 존재하는 기체는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것, 즉 기체 내부 에너지 자체가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체라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그 기체를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는 거고, 그놈의 내부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기체는 입자사에 인력이 없어요. 그렇지. 입자사에 인력이 없습니다. 입자사에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야. 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나와 있잖아요. 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요놈의 셈이 설정한 이 입자가 몇 개인가요? 7개죠. 요놈 하나하나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한다면 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7개 곱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걸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입자 하나하나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거. 이게 만약에 이제 n개가 있으면 n 곱하기 운동 에너지. 이게 기체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거지. 여기가 이해됐죠? 근데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곧 무엇에 비례하냐?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거기 밑줄만큼 돼 있구나.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분자들 평균자가 왜 들어갔냐? 자, 여기에서 어떤 놈은 빠를 테고 어떤 놈은 느리고 할 거란 말이야. 그 운동 에너지를 평균 낸 거. 평균은 그걸 이제 입자들 평균 운동 에너지로 하는데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116페이지 잘 보고 있죠? 116페이지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의 2번을 보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있어. 거기다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거기다 찍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되겠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내부 에너지니까 내부 에너지도 절대 온도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호로 대문자 U로 표현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가 높아졌다.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이런 거야. 아까 빛체가 한 일 W라고 하는 거는 P 델타 V였죠. P 델타 V. 부피의 변화에 비례하는 게 부피의 변화와 관련된 게 기체가 한 1이었고, 그러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없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온도가 증가했다.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온도가 감소했다. 기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온도의 변화가 없는 등온 과정이다. 어떤 변화가 생겼어. 막 부피가 팽창하고 압력이 증가